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새 집으로 향하는 길은 꿈만 같았다. 몇 시간 동안 민준이 운전하는 차는 점점 좁아지는 아스팔트 길을 가르며 도시의 번잡함을 멀리 뒤로 했다. 높은 빌딩들은 울창한 나무들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살짝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더 시원하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넘치는 열정으로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그는 그 집을 걸작, 즉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개인적인 천국이라고 묘사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지은아. 그는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하며 때때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나도 그의 미소에 화답하며 같은 열정을 전염시키려 노력했다. 내 마음 한구석은 정말로 행복했다. 시끄럽고 단조로운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다. 자연 속의 집에서 평온을 약속받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 작은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다. 이 외딴 곳은 너무나 완벽하게 고립된 느낌이었다. 마치 우리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될 것만 같았다. 마침내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집은 높이 솟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탁 트인 부지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건축 양식은 매우 현대적이었다. 커다란 유리벽과 짙은 색의 날카로운 선들이 줄을 이루었다. 그 집은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하면서도 대조를 이루었다.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자기야? 민준이 물었다.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반짝였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경이로워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더욱 놀라웠다. 미니멀하고 우아한 가구들이 개방형 콘셉트의 넓은 공간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거실의 거대한 유리벽은 소나무 숲의 풍경을 온전히 담아냈다. 마치 숲이 인테리어 장식의 일부인 것 같았다. 모든 가구는 새 것이었고 모든 기술은 최첨단이었다. 민주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부터 통합된 실내 온도 조절 장치까지 모든 기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모든 스위치의 위치, 모든 기기의 작동법을 알고 있었다. 그의 세심함에 감명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막 살게 될 집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는지 조금 의아했다. 우리는 그날 오후 개인 짐을 풀며 시간을 보냈다. 아직 낯선 큰 집 안에서 우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는 우리를 위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요리하고 비싼 와인 한 병을 땄다. 우리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소나무 숲의 실루엣을 배경으로 큰 유리창가에서 식사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민준이 잔을 들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건배했다. 그날 밤 그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세심하고 로맨틱하고 사랑이 넘쳤다. 그는 이 외딴 곳에 대한 나의 모든 걱정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이것은 우리가 친구, 심지어 가족의 방해 없이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시선에는 나를 약간 소름 돋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나는 곧 그 느낌을 떨쳐버렸다. 이 사람은 민준, 내 남편,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다. 그를 도와 식탁을 치우다가 내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천장을 받치고 있는 커다란 나무들보 중 하나에 이상하게 보이는 작은 조각이 있었다. 그것은 눈 그림과 나선형이 합쳐진 모양이었다. 조각은 매우 섬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민준 씨,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조각을 가리키며 물었다. 민준은 내 시선을 따라가더니 작게 웃었다. 아, 그건 아마 목수가 장난으로 새겨놓은 흔적일 거야.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오래된 집은 가끔 그런 독특한 점이 있거든. 그가 가볍게 대답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집이 처음부터 지어진 새 집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나는 사소한 논쟁으로 그날 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 조각을 잊어버렸다. 저녁 식사 후 우리가 소파에서 쉬고 있을 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조금 멀리 걸어갔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통화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빛이 변해 있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오늘 밤에 꼭 처리해야 할 급한 회사 일이 생겼어. 해외에서 온 중요한 고객이라 미룰 수가 없어. 그가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망의 물결이 밀려왔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인데 혼자 있어야 하다니. 내 얼굴을 보고 민주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오래 안 걸릴 거야. 약속할게. 몇 시간이면 돼. 빨리 다녀올게. 자기는 그냥 쉬고 있어. 알았지? 몇 시간 동안 이 집이 온전히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가 달랬다. 그는 내 이마에 오랫동안 입을 맞추고 차키를 집었다. 나는 그를 현관문까지 배웅했다. 문단속 잘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마. 그가 당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불빛이 서서히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였다. 따뜻하고 웅장하게 느껴졌던 집이 갑자기 너무 크고 너무 텅 비고 너무 고요하게 느껴졌다. 나는 문을 잠그고 거실로 돌아왔다. 정적이 너무나 짙고 절대적이어서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서서히 그 정적은 깨졌다.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거의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가 마치 벽 안에서 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소리는 어디에나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그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무언가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멀리서 무당집이나 제사상에서 피우는 진한 향 냄새 같은 옅고 기묘한 향기였다. 나는 모든 창문을 확인했다. 모두 단단히 닫혀 있었다. 이 냄새는 어디서 오는 걸까? 불안한 감정이 나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는 숲속의 거대한 집에 혼자 있었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신비로운 향기를 맡고 있었다. 우리만의 천국에서의 첫날 밤은 악몽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불편한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애쓰며 넓은 안방에서 옷을 정리하는 데 몰두했다. 하지만 잠시라도 틈이 생길 때마다 그 윙윙거리는 소리가 다시 내 주위의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 같았다. 향 냄새도 점점 강해져서 내 코 속을 가득 채웠다가 갑자기 다시 사라지곤 했다. 나는 다시 한번 집을 탐색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방에 불을 켰다. 마치 밝은 빛이 나를 감싸는 기묘한 느낌을 쫓아낼 수 있을 것처럼 이 집은 너무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했다. 모든 구석이 깨끗했고 모든 물건이 새 것이었으며 먼지 한 톨이나 흠집 하나 없었다. 마치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쇼룸의 전시품 같았다. 고립감은 더욱 나를 옥죄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신호가 한 칸이라도 뜨기를 바랐다. 아무것도 없었다. 짧은 문자 메시지조차 보낼 수 없었다. 민준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정말로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다. 서로에게 집중하자는 그의 약속이 이제 내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아름다운 감옥처럼 식당의 큰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어두운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다. 그 빛은 우리 집 옆에 있는 소박한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다. 내 집의 호화로움과는 매우 대조적인 건물이었다. 그것은 앞에 수레가 있는 작은 꼬치구이 포장마차였다. 오늘 오후에 도착했을 때 본 기억이 났다. 중년의 한 남자가 수레를 닫고 있었다. 하나의 노란 전구 불빛 아래 그의 움직임은 힘없어 보였다. 나는 그를 꽤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나중에 김 사장님이라고 알게 된 그 남자는 매우 불안해 보였다. 그는 몇 번이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집 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새로운 이웃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었다. 불안과 심지어 두려움이 가득한 시선이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유리문을 살짝 열고 손을 흔들었다. 나를 보자 그 남자는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내 손짓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수레를 포장마차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꼭 닫아버렸다. 그의 과민한 반응에 소름이 돋았다. 나에게 혹은 이 집에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 걸까?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는 그저 그 남자가 방해받기 싫어하는 괴팍한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려 했다. 나는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이기로 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시 김 사장님의 포장마차 쪽을 보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한 것을 보았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창문 틈으로 그의 실루엣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작은 집 주위를 돌며 각 모퉁이에서 멈춰서서 땅에 무언가를 뿌리는 것처럼 허리를 굽혔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어떤 의식 같았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오늘 밤의 미스터리에 새로운 층을 더했다. 밤은 깊어지고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몇 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 해야만 했다.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변했다. 숲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발소리처럼 들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는 마치 숨어서 엿보는 형체 같았다. 벽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이제는 내 발바닥에서도 느낄 수 있는 진동 같았다. 나는 큰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쿠션을 꼭 껴안았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안내원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내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을 때 딸깍하는 큰 소리와 함께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정전이었다. 환하게 빛나던 집 전체가 이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윙윙거리던 소리는 즉시 멈췄고 뒤따른 정적은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다. 나는 더듬거리며 휴대폰을 찾아 손전등을 켰다. 작은 불빛은 내 앞에 좁은 영역만 비출 수 있었고 어둠 속에 남은 나머지 공간은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어둠 속에서 여기서 버텨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칠흑 같은 숲속으로 그 공황 상태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다. 내 피가 쑤는 듯한 소리였다. 쿵, 쿵, 쿵. 누군가 내 현관문을 매우 격렬하고 다급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참았고 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누구지? 민준이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릴 리는 없었다. 내가 모르는 경비원 중 한 명일까?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빠르고 격렬해졌다. 숨 가쁜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나는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문으로 다가가 다행히 비상 배터리로 작동하는 디지털 뷰어로 밖을 내다보았다. 작은 화면에는 땀으로 흠뻑 젖고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뜬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꼬치구이 집 주인 김 사장님이었다.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 잠금 장치를 살짝 풀고 그를 조용히 불렀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물었다. 문에 작은 틈이 생기자마자 그는 그 틈으로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다. 그의 숨결은 거칠었고 꼬치구이 연기 냄새와 공포에 질린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의 눈은 절박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빨리,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이 집에서 빨리 나가요. 저를 따라오세요. 보여줄 게 있어요.
김 사장님의 말은 차갑고 어두운 공기 속에 매달려 내 공포의 핵심을 정통으로 찔렀다. 내 이성은 소리쳤다. 미친 짓이야. 문을 쾅 닫고 잠그고 남편인 민준이 돌아와서 이 겁에 질린 이상한 남자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때까지 어딘가에 숨어야 해. 하지만 그의 광기 어리고 절박한 눈에는 무언가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나를 동반했던 민준의 완벽한 미소보다 더 진실하게 느껴지는 무언가. 오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던 내 안의 진동, 직감이 이제 귀를 찢을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윙윙거리는 소리, 향냄새, 이상한 상징,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기이한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아까의 다급한 문 두드림은 긴급 상황을 암시했다. 내가 망설이는 매 순간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내 손이 저절로 움직여 나머지 안전 잠금 장치를 풀었다. 나는 얇은 잠옷만 입은 채 어두운 집 밖으로 나섰다. 이름조차 모르는 남자의 초대를 따랐다. 빨리 소리내지 마요. 김 사장님이 속삭였다. 그는 내 팔을 잡아 끌어 웅장한 내 집 현관에서 멀어지게 했다. 우리는 포장된 길이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갈을 피해 그 옆에 젖은 풀밭 위를 걸었다. 밤 공기가 내 피부를 찔렀다. 우리 주위의 어둠은 너무나 짙어서 달도 별도 없었다. 오직 잠자는 괴물처럼 솟아있는 소나무들의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전에는 평온하게 들렸던 귀뚜라미와 밤벌레 소리가 이제는 사악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김 사장님은 빨리 걸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도 이 땅의 모든 구석을 외우고 있는 듯 단호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랐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내 집과 그의 가게 사이의 거리는 아마 50m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은 위험으로 가득 찬 1km를 여행하는 것 같았다. 발밑에서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에 나는 움찔했다. 나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는 어둠 속의 거대한 검은 실루엣일 뿐인 내 집 쪽으로. 민준이 갑자기 돌아와서 내가 없는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웠다. 우리는 그의 작은 가게 앞에 도착했다. 그는 삐걱거리는 낡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숯불, 꼬치 양념, 그리고 약간의 퀴퀴한 냄새가 나를 맞이했다. 내 집의 값비싼 향수와 새 자재 냄새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안에서 그는 불을 전혀 켜지 않았다. 유일한 조명은 희미한 붉은 빛을 발하는 화덕에 남은 불씨에서 나왔다. 빨리 위로 올라가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방구석의 좁은 나무 계단을 가리켰다. 나는 묻지 않고 따랐다. 그의 집 2층은 그의 침실로 쓰이는 작은 방이었다.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 하나, 낡은 나무 옷장, 그리고 내 집 쪽을 바로 마주보는 작은 창문 하나만 있었다. 그가 나를 멈추게 한 곳은 여기였다. 방은 차갑고 축축하게 느껴졌다. 김 사장님은 나보다 앞서 걸어가 잠시 그 창문 앞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아가씨가 보게 될 것에 놀라지 마세요. 마음 단단히 먹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옷장 위에서 무언가를 집었다. 크고 무거운 낡은 쌍안경이었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건넸다. 차가운 쇠가 내 떨리는 손에 닿았다. 아가씨 집 쪽을 봐요. 거실에 집중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나는 망설이며 쌍안경을 눈에 갖다 댔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렌즈 속의 영상도 함께 흔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가 서서히 영상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이 뺏었다. 정전으로 어두워야 할 내 집이 이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불이 켜져 밤의 어둠 속으로 날카로운 흰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전기는 결코 나간 적이 없었다. 단지 나를 위해서 꺼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았다. 민준, 내 남편. 그는 몇 시간 전 우리가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했던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달라 보였다. 따뜻한 미소도 사랑 가득한 시선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굳어 있었으며 계산적이었다. 그는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들 역시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특수부대처럼 훈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방구석을 확인하고 숨겨진 카메라처럼 보이는 것을 설치하고 우리가 남긴 저녁 식사 접시 같은 내 존재의 흔적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일했고 오직 민준의 손짓에만 의존했다.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불가능했다. 이건 악몽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분명 소파에서 잠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환상일 뿐이다. 나는 쌍안경을 내리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내 눈은 마비된 것처럼 그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가장 끔찍한 것을 목격했다. 민주는 거실의 한쪽 벽으로 걸어갔다. 큰 추상화가 걸려있던 벽이었다. 그는 그림 액자에서 무언가를 눌렀다. 아무 소리 없이 벽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그 뒤에 있는 다른 방을 드러냈다.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방이었다. 그 방은 두꺼운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다. 안에는 거실을 향해 있는 몇 개의 고급 가죽 의자가 있었다. 마치 개인 관람실, 무대와 관객석처럼 심장이 뱉는 것 같았다. 이 집은 집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대였다. 그리고 나는 주연 배우였다. 그 공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내 세상의 남은 부분을 파괴하는 마지막 세부 사항을 보았다. 민주는 손을 들었고 그의 손가락에는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나무들보에서 본 것과 똑같은 상징이 새겨진 은반지, 눈과 나선 상징. 그는 잠시 그 반지를 바라보다가 거대한 유리창 밖의 어둡고 짙은 소나무 숲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반지를 낀 손을 이상한 경의의 제스처로 들어 올렸다.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찬 의식적인 움직임이었다. 마치 그가 숲속에 깃든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 같았다. 쌍안경이 내 손에서 떨어져 나무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나는 주저앉았다. 주위에 어둠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비명이 울렸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결혼한 남자, 내가 사랑한 남자, 나를 위해 천국을 지어준 남자는 괴물이었다. 그리고 이 천국은 그가 완벽하게 설계한 지옥이었다. 주변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내 아래의 차가운 나무 바닥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몸이 심하게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커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충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쌍안경 속의 영상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민준의 차가운 얼굴, 숨겨진 방, 그리고 그의 끔찍한 의식적인 제스처. 그와 함께한 모든 아름다운 기억이 이제는 독이 든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모든 웃음, 모든 포옹, 모든 사랑의 말이 나를 이곳으로, 이 도살장으로 데려오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김 사장님이 내 앞에 쭈그려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물 한 잔을 건넸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은 잔을 받을 때 떨리는 내 손과 대조적으로 굳건해 보였다. 나는 힘겹게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마른 목구멍을 긁는 것 같았다. 그는 누구예요? 내 입에서 겨우 나온 첫 두 마디였다. 내 목소리는 쉬었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 남편은 도대체 누구예요? 김 사장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져온 남자의 한숨이었다. 그는 내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아래층의 남은 불씨에서 나오는 붉은 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그의 진짜 이름을 몰라요, 아가씨.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름이 많죠. 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그와 그의 집단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고급 부동산을 짓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아주 오래된 것, 사악한 것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과거의 어두운 동화처럼 흘러나왔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다고 했다. 몇 년 전 테림이라는 위장 회사가 주변의 모든 땅을 아주 높은 가격에 사들였을 때 그들의 유산인 땅을 팔기를 거부한 유일한 가족이었다. 모든 이웃은 돈에 유혹되어 떠났다. 오직 그의 가족만이 남았다. 내 조상들은 항상 유언을 남겼어요. 김 사장님이 계속했다. 이 땅을 절대 떠나지 마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을 절대 믿지 마라. 우리의 임무는 단지 감시하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니었다. 현대적인 집이 지어지기 훨씬 전에 이곳은 사악한 고대 종교 집단의 활동 중심지였다. 그들은 숲속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 이름 없는 존재를 숭배했다. 그들은 힘, 부, 그리고 장수를 얻기 위해 재물 의식을 행했다. 아가씨가 본 그 상징, 김 사장님이 말했다. 나는 그가 눈과 나선 상징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들의 상징이에요. 숭배자들의 표식이죠. 김 사장님에 따르면 민준이 속한 집단은 그 고대 종교 집단의 현대적인 환생이었다. 구성원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초부유층,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숲속에서 예복과 단검으로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호화로운 무대 안에서 최첨단 기술로 그것을 행했고 그것을 사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재물. 그들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희생자의 두려움과 절망을 거두어들임으로써 그들이 숭배하는 존재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미친 짓이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조직화된 광기였다. 그럼 그 집은요? 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 집은 그들의 오래된 재단과 같은 위치에 지어졌어요. 김 사장님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약 2년 전에 거기에 다른 가족이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직 어린 두 아이였죠. 그들도 아가씨처럼 희망에 차 있었고 천국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경고를 주려고 했어요. 익명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들은 나를 그저 이상한 늙은이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나를 경비원에게 신고한 적도 있어요. 깊은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봤어요. 고급차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 집의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오늘 밤처럼요. 나는 여기서 숨어서 이 창문으로 같은 쌍안경을 통해 지켜봤어요.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을 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날, 그 집은 비어 있었어요. 마치 그 가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죠. 몇 주 후에 불도저가 와서 그 집을 평평하게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집을 다시 지었어요. 다음 공연을 위해 준비된 거죠. 나는 눈을 감고 그 가족을 상상했다. 어젯밤 내가 살인자와 저녁 식사를 했던 바로 그 방에서 울려 퍼졌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상상했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러자 끔찍한 깨달음이 망치처럼 나를 덮쳤다. 왜 나였을까요? 내가 속삭였다. 왜 민주는 나를 선택했을까요? 김 사장님은 연민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아가씨. 예전에 이 집을 지었던 인부들에게서 우연히 들은 바로는 그들은 항상 완벽한 후보를 찾아요. 똑똑하고 독립적이지만 가까운 가족이 많지 않은 사람. 사라져도 바로 소란을 피우며 찾을 사람이 없는 사람. 그의 말은 내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나는 10대 때부터 고아였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섬 밖에 사는 이모뿐이었고 우리는 가끔씩만 연락했다. 내 친구들은 내가 남편과 함께 멀리 이사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호 문제로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벽한 표적이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이야기가 그로 하여금 나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발 과정이었다. 숨막히는 침묵 끝에 김 사장님은 마침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문장을 말했다. 아가씨는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해요.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에서의 준비는 손님들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연이, 사냥이 오늘 밤에 시작될 거예요. 그 현실이 폭풍의 힘으로 나를 덮쳤다. 손님들이 오고 있다. 공연이 오늘 밤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새 집을 즐기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당하기를 기다리는 먹잇감이었다. 나를 마비시켰던 충격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아드레날린의 파도가 밀려왔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소리쳤다. 도망쳐. 김 사장님은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 했다. 그는 내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그의 굳건한 손이 내 팔을 잡고 나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잘 들어요, 아가씨. 앞에 주도로는 분명히 지키고 있을 거예요. 이 지역 전체는 전기가 흐르는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걸 넘으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동작 감지기와 숨겨진 카메라는 어디에나 있어요. 특히 울타리 근처에요. 그는 그의 집 뒤쪽 더 빽빽하고 어두운 숲 쪽을 가리켰다. 우리의 유일한 기회는 계곡 끝에 있는 작은 강이에요. 그들의 부지 경계 밖에 있죠. 물살이 꽤 세고 지형이 험해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센서를 설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탈출구예요. 그 계획은 거의 불가능하게 들렸다. 쫓기면서 어둠 속에서 낯선 숲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하지만 나에게 다른 선택지가 무엇이 있었는가? 여기에 머무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이 이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속도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장애물을 그리고 내 침실 창문에서 본 숲의 배치를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제 kit과 신발이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들렸다. 김 사장님은 즉시 돌아서서 못에 걸려있던 두꺼운 천 재킷과 방구석에서 낡은 고무장화 한 켤레를 가져왔다. 사이즈는 컸지만 얇은 잠옷과 맨발보다는 훨씬 나았다. 내가 장화를 신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큰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일련의 무거운 기계적인 딸깍 소리가 이어졌다. 매우 밝은 흰빛이 김 사장님의 작은 창문을 휩쓸었고 우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나는 창문으로 기어가 엿보았다. 심장이 뱃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 집의 외부 전체가 이제 빛으로 휩싸여 있었다. 지붕에 설치된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켜진 것이다. 그 강렬한 빗줄기는 거대한 손가락처럼 마당과 주변 나무들을 샅샅이 훑으며 광란적으로 움직였다. 잠금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 민주는 내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방에 없다는 것을, 집안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게임은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장난을 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냥하고 있었다. 그가 알아요. 내가 속삭였다. 공포가 다시 내 목구멍을 핥히었다. 시간이 됐어요. 김 사장님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금 움직여야 해요. 저 불빛들이 아직 무작위 패턴을 찾고 있는 동안에요. 일단 우리 흔적을 찾으면 우리 위치를 고정시킬 거예요. 그는 나를 다시 아래층으로 데려가 그의 가게의 낡은 뒷문으로 향했다. 몸을 낮추고 나무에서 나무로 움직여요. 탁 트인 곳에서 뛰지 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요. 그가 지시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하며
폐에 용기를 채우려고 노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바로 달렸다. 그림자 아래로 몸을 낮추고 차가운 공기가 즉시 내 얼굴을 찔렀다. 조용했던 숲이 이제 위협으로 살아났다. 몇 초마다 흰빛 한 줄기가 우리가 있던 곳을 휩쓸었고 우리는 덤불이나 큰 나무줄기 뒤에 엎드려 숨을 참고 보이지 않기를 기도해야 했다. 이것은 현실이 된 악몽이었다. 나는 김 사장님 뒤에서 맹목적으로 달렸다. 큰 장화를 신은 내 발은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에 자주 걸려 넘어졌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얼굴과 팔을 긁어 따끔한 상처를 남겼다. 내 자신의 숨소리와 헐떡이는 김 사장님의 숨소리가 내 귀에 너무나 크게 들렸다. 우리는 계속해서 숲속 깊이 달렸다. 집에서 나오는 서치라이트는 점점 멀어졌지만 위협은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관제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이 사냥을 지휘하면서 그의 잘생긴 얼굴이 포식자의 미소로 변하는 민준을 상상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잠시 큰 바위 뒤에 멈춰 숨을 골랐다. 가슴이 타는 것 같았다. 거의 능선에 다 왔어요. 김 사장님이 속삭였다. 그의 숨이 가빴다. 그 후에는 강계곡으로 내려가요. 작은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어쩌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내가 입고 있는 두꺼운 재킷 주머니에서 희미한 진동을 느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주머니를 뒤졌다. 내 손은 차갑고 익숙한 사각형 물체에 닿았다. 내 휴대폰이었다. 나는 분명히 집에서 도망치기 전에 커피 테이블에서 반사적으로 집어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화면이 어둠 속에서 켜지며 새로운 메시지 알림을 표시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가능하지? 여기는 신호가 전혀 없는데.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내 혈관의 피를 얼리고 내가 방금 쌓아 올린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메시지는 이랬다. 자기야, 어디 있어? 숨바꼭질 하지 마.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나는 그 화면을 응시했다. 그 단어들이 나를 조롱하며 춤추는 것 같았다. 신호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다. 신호는 통제되고 있었다. 그는 이 메시지가 들어오게 놔뒀다. 그는 내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그는 이 탈출이 그의 게임의 일부라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했다. 그는 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내 두려움의 매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엄청난 공포가 내 척추를 타고 흘렀다. 나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 공황에 빠진 눈은 주위의 어둠을 응시했다. 갑자기 힘이 빠진 몸을 지탱하기 위해 내 떨리는 손이 옆에 큰 소나무에 기댔다. 그리고 거기 내 손바닥 아래에서 나는 그것을 느꼈다. 나무 껍질의 부자연스럽게 거친 표면. 나는 손을 움직였고 내 휴대폰 화면의 희미한 빛 속에서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무 껍질에 깊이 새겨진 눈과 나선 상징, 이 숲은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재단이었다. 민준의 메시지와 나무에 새겨진 상징은 함께 내 남은 투지를 파괴했다. 내가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은 단순히 사냥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내가 내디딘 모든 걸음, 내가 힘겹게 내쉰 모든 숨결, 그 모든 것이 내 남편과 그의 손님들을 위한 오락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 숲은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이것은 벽이 나무이고 천장이 공포인 미로였다. 나는 그 저주받은 나무에 기대어 땅에 주저앉았다. 절망감이 너무 짙어서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진흙처럼 느껴졌다. 그는 알아. 내가 김 사장님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가까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 이 모든 것은 그에게는 그냥 게임일 뿐이야.
처음으로 나는 김 사장님의 눈에서 희미한 의심의 빛을 보았지만 그는 즉시 그것을 떨쳐버렸다. 그는 내 어깨를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흔들었다. 그가 이기게 놔두지 마요, 아가씨.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 놔두지 마요. 아가씨의 두려움이 그의 양식이에요. 그의 말은 내가 곧 발견하게 될 신비로운 글과 공명했다. 계속 움직여야 해요. 그의 머리는 정교할지 몰라도 그는 나처럼 이 숲을 알지 못해요. 그의 절박한 용기는 나에게 전염되었다. 그래, 맞다. 만약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의 모든 희생과 위험은 헛될 것이다. 나는 일어섰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내 결심은 다시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어디로 가요? 내가 물었다. 김 사장님은 주위를 둘러보며 어둠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다. 그의 눈은 멀리 있는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나무들 사이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였다. 저기, 그가 가리켰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낡은 발전소 초소가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여기에 있던 목재 가공 공장의 유물이죠. 민준의 회사는 그것을 결코 파괴하지 않았고 그냥 썩게 내버려 뒀어요. 어쩌면 그곳은 사각지대일지도 몰라요. 두꺼운 콘크리트 기초를 가진 낡은 건물, 아마도 그의 열 센서가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이건 도박이지만 우리는 잠시 숨어서 생각할 곳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느리고 더 조심스럽게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숨어들었다. 내가 예상했던 희미한 사이렌 소리나 추적견 소리는 멀리서 결코 들려오지 않았다. 이 사냥은 조용했다. 사적이었다. 그것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약 10분 정도 걸은 후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다. 이끼로 검게 변한 작은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대부분은 야생 덩굴 식물로 덮여 있었다. 지붕은 일부 구멍이 났고 두꺼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문은 심하게 녹슬어 보였다. 그곳은 고요함과 방치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약간의 노력 끝에 김 사장님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사용되지 않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숲의 정적 속에서 귀를 찢을 듯 했다. 우리는 즉시 안으로 숨어들어 문을 다시 닫고 완전한 어둠과 숨막히는 퀴퀴한 냄새에 휩싸였다.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낡은 기름, 두꺼운 먼지, 그리고 습기 냄새로 가득했다. 김 사장님이 성냥을 켰다.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우리는 그 방의 내용물을 볼 수 있었다. 거대한 녹슨 발전기 기계가 선사시대 동물의 시체처럼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벽은 낡은 전기 패널과 늘어진 케이블로 가득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다. 두꺼운 벽돌벽은 숲의 소리를 차단했고 머리 위의 지붕은 안전하다는 착각을 주었다. 우리는 안전했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우리는 그 귀중한 휴식 시간을 이용해 상태를 점검했다. 내 발은 물집이 잡혔고 손은 긁힌 상처로 가득했다. 김 사장님은 매우 지쳐 보였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 힘을 모으려고 할 때 내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방구석에 있는 몇 개의 나무바닥 판자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새롭고 깨끗해 보였다. 마치 누군가 그것을 들어 올린 적이 있는 것처럼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그곳으로 다가갔다. 나는 무릎을 꿇고 판자 하나를 들어 올리려고 했다. 판자는 쉽게 들어 올려졌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신발 상자 크기의 방수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이것은 김 사장님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남긴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다. 무거웠다. 나는 그것을 열었고 그 내용물의 속이 울렁거렸다. 낡은 벨벳 천에 쌓여 끔찍한 개인 소지품 컬렉션이 있었다. 2시 17분에 멈춘 유리가 깨진 남성용 손목시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부의 사진이 들어있는 여성용 은색 하트 모양 펜던트,
눈 하나가 빠진 작은 곰인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몇 개의 지갑. 이것은 이전 희생자들의 표시 없는 무덤이었다. 사냥꾼이 남긴 개인 박물관이거나 어쩌면 희생자 중 한 명의 마지막 은신처일지도 모른다. 상자 바닥 모든 끔찍한 물건들 아래 또 다른 물건이 하나 있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작은 일기장이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열었다. 안의 필체는 처음에는 단정했지만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록 점점 더 흐트러지고 공황에 빠져 있었다. 그 책은 역사학자인 성호라는 남자의 것이었다. 그는 김 사장님이 이야기한 가족의 아버지였다. 초기 페이지에서 그는 그 아름다운 새 집으로 이사온 기쁨에 대해 썼다. 하지만 서서히 그의 기록은 내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윙윙거리는 소리, 감시당하는 느낌,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발견된 눈과 나선 상징. 역사학자로서 그는 그 상징과 그 땅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 그의 마지막 기록으로 넘어갔다. 그의 필체는 거의 읽을 수 없었고 마치 극심한 공포 속에서 서둘러 쓴 것 같았다. 그 기록은 짧았지만 그 단어들은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들은 단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수확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땅에는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있다. 그 감정을 먹는 무언가. 이 집은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깔때기다. 공포를 집중시키는 도구. 오, 신이시여. 그들이 내 아이들을 데리러 온다. 그 문장 뒤에는 의미 없는 낙서만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닫았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제 나는 이것이 단순히 살인 조직보다 더 깊고 어둡다는 것을 이해했다. 민중과 그의 고객들은 단지 오락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내 두려움이 그들의 주된 재물이었다. 그 일기장은 내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물리적인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진실의 무게 때문이었다. 역사학자 아리스의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것은 더 이상 살인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식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민준과 그의 고객들은 단지 피에 굶주린 관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식을 거행하는 숭배자들이었다. 그리고 내 두려움, 내 절망이 그들이 찾는 재물이었다. 내 공황 상태 속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새로운 자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만약 두려움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 고통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나는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분노, 순수하고 타오르는 감정이 나를 마비시켰던 공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른 민준에 대한 분노, 내가 파괴되는 것을 보기 위해 올 얼굴 없는 괴물들에 대한 분노, 그들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 숭배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분노, 나는 재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먹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굶주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내 자신의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더 강하고 더 단호했다. 김 사장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여기서 떠나야 해요. 그가 다그쳤다. 어디로 가요, 김 사장님? 내가 대답했다. 내 시선은 금속 상자 안의 소지품 컬렉션에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우리가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찾을 거예요. 다른 지은이를, 아리스의 가족과 같은 다른 가족을. 이것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뿌리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눈이 다시 그 상자의 내용물을 훑었고 이번에는 내가 놓쳤던 무언가를 보았다. 벨벳 천에 접힌 부분 아래 숨겨진 구석에 날렵한 검은 나일론 소재의 노트북 가방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가방은 무겁게 느껴졌다. 안에는 두껍고 튼튼한 낡은 노트북과 일련의 케이블,
그리고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몇 가지 이상한 장치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 다른 희생자 중 한 명의 것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IT 전문가, 내 마음속 이야기의 개요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해커 같은 사람. 그가 사용하지 못한 무기, 이거예요. 내가 노트북을 바닥에 놓으며 말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김 사장님은 노트북을 바라보다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아가씨, 그걸로 뭘 하려고요? 타자기로 그들과 싸우게요? 민주는 기술로 이곳을 통제해요. 김 사장님. 내가 설명했다. 내 마음이 미친 계획을 짜며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호, 카메라, 조명, 아마도 모든 것을 통제해요. 그는 이 궁전 안에서 신처럼 느껴요. 우리는 그의 신성을 이용해 그와 싸울 거예요. 우리는 그의 시스템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의 무대에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서 그 무대를 빼앗을 거예요. 처음에는 김 사장님이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는 그것이 자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함께 도망치자고 나에게 간청했다. 하지만 그는 내 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았다. 더 이상 먹잇감의 두려움이 아니라 전사에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김 사장님은 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이제 저는 그들 모두를 영원히 멈추기 위해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달라고 부탁드려요. 긴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결심이 그를 설득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예상대로 노트북은 암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나는 거의 절망할 뻔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편집증적인지 기억해냈다. 나는 노트북을 뒤집었고 역시나 바닥에는 노랗게 변색된 작은 스카치 테이프 조각이 붙어 있었다. 그 위에는 암호가 아니라 힌트가 쓰여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의 첫 번째 여왕의 이름. 거꾸로 그것은 수수께끼였다. 나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게임이 무엇인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체스, 첫 번째 여왕, 보드 끝에 도달한 폰. 하지만 무슨 이름?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도했다. 계속 실패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서치라이트의 빗줄기를 볼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한때 유행했던 판타지 체스 변형을 기억해냈다. 그 첫 번째 여왕의 이름은 카이사였다. 나는 AISIAC를 입력했다. 실패. 나는 대문자로 다시 시도했다. AISIAC 실패. 진정해, 지은아. 생각해봐. 아마도 글자가 아니라 보드에서의 위치를 거꾸로 하는 걸 거야. 나는 그녀의 승급 좌표를 입력했다. 실패. 마침내 절망 속에서 나는 그냥 그녀의 이름 카이사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다. 화면이 깜빡이고 데스크톱이 나타났다. 그 해커는 너무 똑똑했다. 그는 가장 간단한 암호를 숨기기 위해 복잡한 수수께끼를 사용했다. 그 노트북 안에는 보물창고가 있었다. 이 해커는 잡히기 전에 분명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데스크톱에는 네트워크 맵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그 내용은 민준의 집의 전체 보안 및 자동화 시스템의 완벽한 청사진이었다. 카메라 배치도, 센서 위치, 오디오 제어, 문 잠금 시스템, 심지어 민준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은 기계적인 함정의 설계도까지. 이 시스템은 매우 오만하게 설계되었고 매우 강력했지만 의도적으로 남겨진 몇 개의 백도어가 있었다. 아마도 이 해커 자신이 그것을 설치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남겨둔 것일 것이다. 나는 일을 시작했다. 내 손가락은 내가 IT 세계를 떠난 이후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속도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해커가 남긴 디지털 흔적을 따라 그 백도어들을 하나씩 열었고, 그리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얻었다. 나는 민준의 기계 안의 유령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카메라 피드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었다. 내 화면은 수십 개의 작은 상자로 나뉘어 이 저주받은 부지의 모든 구석을 보여주었다. 나는 검은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경계를 순찰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두운 숲을 보았고, 그리고 주 거실을 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리 없는 검은 세단에서 내려 우아하게 내 집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비싸고 우아한 옷을 입은 중년의 남녀였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표정 없는 흰색 도자기 가면으로 덮여 있었다. 어떤 것은 평평한 얼굴 모양이었고, 어떤 것은 약간 미소 짓고 있었고, 어떤 것은 슬퍼 보였다. 그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괴물들의 집단이었다. 민주는 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 역시 더 격식 있는 다른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집주인처럼 행동하며 가면을 쓴 악마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거실을 지나 그 숨겨진 관람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고급 가죽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내가 무대 위로 끌려 나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 화면을, 그 조용하고 교양 있는 괴물들의 파티 광경을 응시했다. 내 분노가 끓는 점에 도달했다. 나는 그들이 지켜보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감독은 나일 것이고 그들 모두는 내 남편을 포함하여 그들의 마지막 공연의 스타가 될 것이다. 숲속에서 겁에 질려 도망치던 표적에서 이제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 만든 세 장의 완전한 통제권을 쥔 축축한 낡은 초소에 앉아 있었다. 감독의 자리는 이제 내 것이었다. 김 사장님은 내 뒤에 서서 경의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이 복수 작전에서 내 무대 스태프가 되었다. 내 첫 번째 단계는 신중해야 했다. 나는 바로 모든 것을 꺼버릴 수 없었다. 민주는 즉시 그의 시스템에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이다. 나는 영리하게 행동해야 했다. 진정한 유령이 되어야 했다.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다. 감시. 나는 가장 먼 숲 구역에 있는 몇 개의 카메라를 선택했다. 빽빽한 나무들 외에는 아무것도 향하지 않는 카메라. 나는 5분짜리 반복 녹화 또는 루프를 만들었다. 보안 모니터를 보는 사람에게는 그 구역이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가 움직일 안전한 경로를 만들 곳이었다.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내가 김 사장님에게 말했다. 이 설계도는 주 서버 센터가 부엌 아래 지하실에 있다고 보여줘요. 그들을 완전히 가두고 모든 것을 외부 세계에 방송하려면 그곳에 물리적으로 접속해야 해요. 김 사장님은 침을 삼켰다. 사자굴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분명 그를 두렵게 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믿었다. 돌아가는 길은 우리의 탈출보다 100배는 더 긴장되었다. 모든 걸음이 도박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손에 들고 우리의 눈으로 사용했다. 멈춰요. 내가 갑자기 속삭였다. 김 사장님은 나무줄기 뒤에서 즉시 얼어붙었다. 화면에서 나는 한 경비원이 우리 위치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우리가 숨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우리는 숨을 참았다. 나는 신속하게 그 구역의 오디오 시스템에 접속했다. 나는 시스템의 사운드 데이터 뱅크에서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를 선택하고 그 경비원의 왼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재생했다. 그의 머리가 즉시 그 소리 쪽으로 돌아갔다. 그는 담배를 버리고 돌격 소총을 들어 올리고 그 가짜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지금이에요. 내가 속삭였다. 우리는 즉시 오솔길을 가로질러 달려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성공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들을 괴롭히는 유령이었다.
우리는 발각되지 않고 집의 뒷벽에 도착했다. 내가 본 설계도에 따르면 빽빽한 덤불 뒤에 숨겨진 서비스 환기구가 있었다. 경험 많은 김 사장님은 소리 없이 덮개를 여는데 성공했다. 우리는 한 명씩 좁고 먼지 투성이인 통로로 기어들어가 지하실로 향했다. 우리가 안에 들어가 잠시 안전해졌을 때 나는 내 공연의 첫 번째 막을 시작할 때라고 결심했다. 나는 민준이나 경비원들을 직접 공격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관객들을 먼저 공격할 것이다. 나는 관람실 안에 카메라에 접속했다. 가면을 쓴 손님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무대가 될 것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피 흘리는 것을 기다리며 나는 그들의 얼굴을 화면에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그것은 나의 비장의 카드였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공격할 것이다. 나는 그 관람실 안에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나는 내가 전에 들었던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다시 재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나는 아주 작게 시작했다. 거의 들리지 않게. 그러고 나서 서서히 볼륨을 높였다. 나는 카메라를 통해 그들 중 일부가 의자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너도 들었어? 라고 묻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음 층을 추가했다. 내가 가져온 아리스의 일기장을 사용하여 왜곡된 목소리로 그의 가장 끔찍한 말들을 속삭이는 내 목소리를 녹음했다. 두려움을 수확하다. 공포를 집중시키는 깔때기. 더 오래된 무언가가 먹고 있다. 나는 그 문장들을 조각내어 벽에 다중지점 스피커를 사용하여 투사했다. 그 속삭임들은 마치 사방에서 오는 것처럼 들렸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그들을 괴롭혔다. 공황 상태가 보이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손님들은 이제 긴장해 보였다. 그들은 가면 뒤에서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일어서서 유리 반대편에 있는 민준에게 다가가 벽을 가리키며 항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거실에 있는 민준은 분명히 그들이 듣는 것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불안함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어피스에 손가락을 대고 분명히 그의 기술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있었다. 나는 다른 카메라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위층의 작은 관제실에 있는 기술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들의 콘솔을 확인했지만 문제를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들의 콘솔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였다.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는 이미 그들의 통신 주파수를 분리해냈다. 나는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관람실에서 무슨 일이야? 저 이상한 소리 좀 멈춰.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몇 번의 클릭으로 나는 그의 채널을 하이제킹했다. 나는 오직 그의 이어피스만이 내 전송을 받도록 했다. 다른 모든 시스템은 정상으로 유지되었다. 그가 의식의 속삭임에 점점 더 겁에 질린 그의 손님들을 혼란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내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젠더 없는 차가운 속삭임으로 바꾼 목소리를 사용하여 나는 그의 귀에 직접 세 단어만 말했다. 오늘 밤의 재물은 거부되었다. 내 노트북 화면에서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민준의 몸이 굳어졌다. 짜증나던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의 눈은 충격과 혼란으로 커졌다. 그리고 내가 그를 안 이후로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희미한 두려움의 빛을 보았다. 그는 방금 그의 기계 안에서 유령의 목소리를 들었다. 새로운 감독이 무대를 장악했다. 내가 그의 시스템을 통해 민준의 귀에 직접 속삭인 짧은 메시지는 폭발을 일으키는 불꽃이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나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이 순식간에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완벽한 남편이자 친절한 집주인의 가면이 즉시 벗겨져 그 뒤에 있는 괴물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관람실에서 불안해하는 손님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가 힘들게 준비한 공연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포식자 본능이 지배했다. 그는 침입자, 그의 시스템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아한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던 사냥이 이제 그가 신속하고 잔인하게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로 변했다. 집 전체를 봉쇄해. 알파팀, 2층부터 쓸어. 브라보팀, 나랑 같이 관제실로. 집안에 쥐새끼가 있어. 그가 통신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의 크고 명령적인 목소리가 내 이어피스 안에서 울렸고 위층에서도 희미하게 들렸다. 그들이 오고 있었다. 우리 시간은 거의 다 되었다. 김 사장님, 문을 막아요. 지금 당장. 내가 소리쳤다. 김 사장님은 재빨리 무거운 낡은 서버 캐비닛을 밀어 지하실 문을 막았다. 그동안 나는 내 노트북을 전쟁 콘솔로 바꾸었다. 나는 민준이 만든 이 지옥의 신이었고 나는 그의 모든 분노를 그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카메라에서 보니 알파팀의 경비원 4명이 전술 대형으로 주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소총을 치켜들고 그들은 침실이 있는 서쪽 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길고 대리석 바닥으로 된 주 복도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행동에 옮겼다. 한 번의 클릭으로 나는 그 복도의 비상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물이 아니라 자동 청소 로봇이 사용하는 고압 세척 거품으로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은 즉시 아이스링크가 되었다. 4명의 무장한 남자들은 미끄러져 혼란 속에서 서로 겹쳐 넘어졌다. 그들의 무기가 떨어져 나갔다. 그들이 회복하기 전에 나는 천장에 서치라이트를 켜고 고주파수의 눈부신 스트로브 모드로 바꾸고 최대 볼륨으로 화재 경보를 울렸다. 그들은 눈을 찌르는 빛과 귀를 찢는 소리에 완전히 마비되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 한편 민준과 3명으로 구성된 브라보팀은 위층의 관제실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나는 민준이 자신이 한 발 앞서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들이 관제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문을 디지털로 잠갔다. 민준은 욕을 하며 부하들에게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다. 그때 나는 다시 복도에서 혼란에 빠진 알파팀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나는 복도 끝에 있는 큰 와인 저장고의 문을 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복도의 모든 불을 껐다. 오직 열린 저장고 문을 정확히 비추는 서치라이트 하나만 남겨두고 그것을 유일하게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만들었다. 예상대로 공황에 빠진 그들은 즉시 그 빛을 향해 달려가 저장고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4명이 모두 들어오자마자 나는 저장고의 강철 문을 쾅 닫고 잠갔다. 알파팀 끝. 한 팀 처리했어요. 내가 입을 벌리고 화면을 응시하는 김 사장님에게 말했다. 위층에서 민주는 마침내 관제실 문을 부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은 텅 빈 방만 발견했다. 기술자들은 소란을 듣고 이미 도망쳤다. 민주는 수동 제어판이 무력화된 것을 깨닫고 분노의 차 콘솔을 내리쳤다. 그는 여기 없어. 그가 소리쳤다. 그는 주 서버를 하이제킹했어. 그는 아래에 있어. 민주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브라보 팀을 위에 남겨두고 혼자서 지하실로 가는 계단으로 걸어갔다. 그는 혼자서 나를 상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 끔찍한 자신감을 갖고 움직였다. 그때 나는 김 사장님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이 노트북이에요, 김 사장님. 주 서버에 비상위성 접속 패널이 있어요. 이걸 연결하세요. 데스크톱에서 생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을 여세요. 제가 다 설정해 놨어요. 제가 신호를 주면 화면에 큰 빨간 버튼을 누르세요. 제가 소리칠 때까지 누르지 마세요. 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여기서 민준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좁고 어두운 지하실에서 벌어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주 무대에서 그를 마주할 것이다. 나는 다른 서비스 문을 통해 서버실에서 몰래 빠져나와 주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 섰다.
내 도살장이 되어야 했던 곳. 나는 기다렸다. 잠시 후 민준이 부엌 쪽에서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고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는 약간의 혼란과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탁 트인 곳에서 그를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뒤로 유리벽을 통해 나는 관람실에 있는 가면을 쓴 손님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서서 유리에 붙어 있었다. 그들의 불안함은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공연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낸 공연은 아닐 것이다. 지은아,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내 게임은 끝났어. 지금 항복하면 내 죽음을 빨리 끝내줄지도 몰라. 나는 웃었다. 건조하고 유머 없는 웃음소리. 내 게임이라고. 민준. 끝난 건 내 게임이야. 내 의식은 실패했어. 내 재물이 반란을 일으켰어. 분노가 다시 그의 눈에서 타올랐다. 넌 내가 싸우고 있는 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나는 충분히 알아. 내가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너와 내 친구들이 부하가면 뒤에 숨은 비겁한 괴물들의 집단이라는 걸 알아.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어둠을 먹이지. 오늘 밤 그 어둠은 굶주릴 거야. 말은 충분해. 그가 나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뱀처럼 빨랐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그의 아내로 보지 않았다. 제거해야 할 표적으로 보았다. 그가 나를 잡기 위해 뛰어들 바로 그 순간. 나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내가 이미 활성화시킨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이에요, 김 사장님. 내 비명은 모든 것의 끝을 촉발하는 신호였다. 지하실에서 김 사장님의 떨리는 손가락이 노트북 화면의 가상 빨간 버튼을 눌렀다. 즉시 집에 숨겨진 비상위성 연결이 활성화되었다. 고객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공포를 전 세계에 토해내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나는 내가 쥐고 있던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관람실에서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리고 일련의 두꺼운 강철 셔터가 즉시 천장에서 내려와 귀를 먹먹하게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벽 전체를 덮었다. 가면을 쓴 손님들은 이제 그들의 강철 상자 안에 갇혔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점점 커지는 그들의 공황 상태와 함께 비명과 굉음에 놀란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내가 그의 돌진을 피할 수 있는 찰나의 시간을 주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한 비디오 링크가 불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해커가 노트북에 준비해둔 수십 명의 탐사 저널리스트와 인권운동가의 이메일 주소로만. 거기서부터 그 링크는 소셜미디어로 폭발했다. 설명도 맥락도 없었다. 오직 끔찍한 제목뿐이었다. 재물의 집, 엘리트들의 인간 사냥을 목격하라. 퍼뜨려주세요. 그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은 생생하고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화면은 여러 개의 보안 카메라 피드로 나뉘었다. 한 상자는 4명의 기절한 무장한 남자들이 있는 어수선한 복도를 보여주었다. 다른 상자는 잠긴 관제실 문 앞에서 공황에 빠진 다른 3명의 경비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장 큰 주상자는 매우 호화로운 거실에서 부유해 보이는 남자와 겁에 질렸지만 필사적인 여자 사이에 생사를 건 싸움을 보여주었다. 검열도 편집도 없었다. 모든 것이 생중계되었다. 집안에서 민주는 아직 이 더 큰 재앙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의 계획이 망가졌다는 것만 알았다. 그는 눈먼 분노로 나를 다시 공격했다. 우리의 싸움은 잔인하고 절박했다. 그는 나보다 훨씬 강했지만 나는 이점이 있었다. 나는 내가 공부한 설계도에서 이 집의 모든 구석을 알고 있었다. 나는 유리 커피 테이블을 그에게 걷어차서 그를 비틀거리게 했다. 나는 책장 뒤에 숨겨진 벽 제어판으로 달려갔다. 그가 다가왔을 때 나는 방분할 기능을 활성화했다. 얇지만 튼튼한 벽이 천장에서 내려와 우리를 잠시 분리했다.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관람실에서
고객들의 공황에 찬 비명과 문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고통을 구경하러 온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 두드리는 소리가 민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그때였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의 휴대폰이 멈추지 않고 진동하기 시작했다. 기절한 경비원들의 휴대폰들도 뒤따랐다. 수십 개의 알림이 동시에 들어왔다. 생방송에서 그의 얼굴을 알아본 친구, 가족, 사업 동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연락하려고 했다. 민주는 멈춰섰다. 그는 격렬하게 진동하는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새로운 공포에 찬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천장의 작은 검은 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승리를 기록하기 위해 그가 직접 설치한 카메라들.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그의 무대가 공개 처형대로 변했다는 것을.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가 이제는 완전한 절망의 텅 빈 캔버스로 변했다. 그는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에 의해 패배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 그러다 둘, 그러다 수십 개가 되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커졌다. 생방송에 내장된 GPS가 그들을 이 지옥으로 직접 안내했다. 싸움은 끝났다. 나는 그저 거기 서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민준이 주먹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의해 패배하여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생방송은 계속되었고 모든 순간을 포착했다. 특수부대 팀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민준이 손을 들고 저항 없이 체포되는 순간, 그의 잘생긴 얼굴이 이제 창백하게 변해 경찰 뒤를 따르는 뉴스 카메라에 비치는 순간,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 구조팀이 중장비를 사용하여 관람실의 강철문을 강제로 여는 순간, 한 명씩 공포에 떨던 세계의 엘리트들이 어둠 속에서 카메라 불빛 속으로 끌려 나왔다. 그들의 가면이 벗겨져 공포에 질려 지켜보는 세계의 판사, 정치인, 그리고 유명 CEO들의 얼굴을 드러냈다. 몇 달 후 세상은 변했다. 재물의 집 스캔들은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국적 기업을 파괴했다. 재판은 전 세계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다. 나는 증언대에 서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피고석에 앉은 민주는 내가 알던 남자의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의 매력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공허한 시선으로 대체되었다. 그와 그의 모든 고객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법적인 폭풍이 잠잠해진 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국가에 압수된 조직의 자산 대부분이 나와 신원이 확인된 다른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한 보상금으로 할당되었다. 그 돈은 내가 사라져서 새로운 신분으로 세계의 다른 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기에 충분했다. 모두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떠나라고.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다. 떠난다는 것은 그 장소가 이기게 놔두는 것을, 그 어두운 에너지가 남아 미래의 다음 먹잇감을 기다리게 놔두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 나는 그 보상금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그 부지 전체를 사들였다. 김 사장님은 놀라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해했다. 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철거팀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나는 단지 그 집이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장소의 모든 기초, 모든 케이블, 모든 콘크리트 조각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라지기를 원했다. 그 과정은 몇 주가 걸렸고 나는 매일 그것을 감독했다. 벽 하나가 무너질 때마다 내 어깨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땅이 완전히 평평하고 깨끗해진 후 나와 김 사장님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비워두지 않았다. 우리는 진정한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인근 마을 주민들,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다른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초대했다. 함께 우리는 심기 시작했다. 우리는 수백, 그리고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우리는 한때 공포의 재단이었던 땅을 자연보호구역,
생명에 헌정된 새로운 숲으로 바꾸었다. 중심점, 정확히 그 집의 거실이 있던 자리에 우리는 기념비나 기념탑을 세우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튼튼한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생명의 상징, 보호, 그리고 가장 손상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힘의 상징. 몇 년 후 그곳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때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소나무 숲은 이제 무성하고 평화로운 자연보호구역의 일부가 되었다. 비명소리는 새소리와 놀러오는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대체되었다. 나는 결코 멀리 이사가지 않았다. 나는 인근 마을에 작고 소박한 집을 샀다. 김 사장님은 그의 가게에 남아서 이제는 공원 방문객들에게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진심 어린 미소로 꼬치구이를 팔았다. 때때로 우리는 이제 무성해진 그 느티나무 아래에 나무 벤치에 함께 앉곤 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그냥 거기 앉아 살랑이는 바람을 느끼고 우리 주위에서 번성하는 생명을 보았다. 나는 결코 그 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나를 정의하도록 놔두기를 거부했다. 나는 희생자도 사냥꾼도 활동가도 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무덤 위의 정원을 신기로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정적 속에서 나는 마침내 민준이 이 모든 것의 시작에서 약속했던 것을 찾았다. 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15년은 길면서도 짧은 시간이었다. 묘목을 무성한 그늘로 바꾸기에는 충분히 길었고 추운 날씨가 오면 흉터가 여전히 아프게 느껴지기에는 충분히 짧았다. 나는 튼튼한 나무 벤치에 앉아 얼굴에 비치는 따뜻한 오후 햇살을 느꼈다. 내 옆에는 이제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센 김 사장님이 낡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 앞에는 15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저주받은 땅의 중심에 심었던 반얀트리는 이제 웅장한 거인이 되었다. 그 뿌리는 땅을 굳건히 잡고 있었고 그 무성한 가지는 마치 계곡 전체를 덮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주위에는 우리가 희망의 숲 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자연보호구역이 무성하게 자라나 새, 나비, 그리고 평온을 찾아오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녹색 천국이 되었다. 초원에서 연을 날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며 한때 내 꿈을 괴롭혔던 비명의 메아리를 지워버렸다. 저 여학생이 아까부터 계속 아가씨를 쳐다봐요. 김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지혜로운 눈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젊은 여자를 힐끗 보았다. 그 여자는 노트 한 권을 들고 망설이는 듯했다. 나는 그 시선을 알았다. 호기심, 감탄,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가득한 시선. 15년이 지났지만 재물의 집 이야기는 도시전설이 되었다. 저널리즘, 범죄학, 심지어 사회학 수업에서도 연구되는 살해 연구. 그리고 나 생존자 지으는 그 신화의 일부가 되었다. 마침내 그 여학생이 용기를 냈다. 그녀는 다가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정중하고 존경심이 가득했다. 실례합니다. 지은 선생님.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대형 사건 폭로에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졸업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이 제 주요 초점입니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나는 수년 동안 대형 미디어의 수십 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 여학생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15분만요. 내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우리 앞에 잔디에 앉아 노트를 폈다. 그녀의 질문은 표준적인 것들로 시작되었다. 생존한 기분은 어땠나요? 트라우마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나는 솔직하지만 간결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에게 치유란 도달할 수 있는 결승선이 아니라 평생 동안 걷는 오솔길과 같다고 말했다. 그 길이 평탄하고 꽃으로 가득한 날도 있고 가파르고 돌이 많은 오르막길인 날도 있다. 나는 결코 그 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무 조용한 닫힌 공간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무 완벽하고 너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경계한다. 그 흉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나는 흉터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을 파괴하려고 했던 무언가로부터 살아남았다는 표시라는 것을 배웠다. 선생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떠나서 모든 것을 잊는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진술에 가까웠다. 하지만 선생님은 남아서 이 땅을 사기로 선택했어요. 왜죠? 나는 내 앞에 반얀트리를 응시했다. 도망친다는 것은 그 괴물이 이기게 놔두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트라우마는 독이 든 뿌리와 같아요. 만약 당신이 단지 그 가지를 자르고 떠난다면 그것은 여전히 땅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다시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진정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뿌리를 뽑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심는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그 집이 파괴된 후에 천몇 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와 김 사장님이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흙투성이 손으로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심은 모든 묘목이 기도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뽑은 모든 잡초가 악령을 쫓아내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단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간척 작업을 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두려움에 찬 파수꾼으로 살았던 김 사장님은 마을 아이들에게 심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의 활기찬 웃음을 되찾았다. 그는 이 공동체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라 양육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육체 노동 속에서 한때 죽음의 침묵의 증인이었던 땅에서 내 손으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며 평온을 찾았다. 나의 최고의 치료는 심리학자의 소파가 아니라 진흙투성이 무릎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요, 그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그를 용서한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은 큰 바위였다. 나는 잠시 침묵하며 저녁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날리게 놔두었다. 용서는 복잡한 단어예요. 내가 마침내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증오를 느끼지 않아요. 증오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혼자 마시는 독과 같아요. 나는 오래전에 그 독을 버렸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을 용서한다고요? 아니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도 있어요. 단지 처벌받을 수 있을 뿐이죠. 나는 마지막 재판날 이후로 민준을 다시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수년 동안 미디어의 먹잇감이 되었다. 그는 최고 보안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모든 부와 인맥도 거기서는 그를 도울 수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천몇 년 동안 그는 여전히 간수들과 다른 수감자들에게 그의 매력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여전히 교활한 조종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콘크리트 벽 안에서 그의 매력은 쓸모가 없었다. 그는 단지 수감자 번호 734일 뿐이었다. 내가 몇 년 전에 읽은 마지막 보고서는 교도소 심리학자가 쓴 것으로 그를 망가진 남자로 묘사했다. 후회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패배 때문에 망가졌다. 그는 하루 종일 완전한 침묵 속에서 텅 빈 감방벽을 응시하며 보냈다. 권력을 숭배했던 괴물은 마침내 권력의 부재에 의해 패배했다. 그가 이 땅에서 숭배했던 어두운 존재는 쇠창살 뒤에서의 재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운명은 이 공원의 운명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죽은 콘크리트 상자 안에 갇혀 있었고 나는 생명으로 가득 찬 열린 공간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카르마였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요, 선생님. 그 여학생이 시간이 거의 다 된 것을 느끼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나는 우리 주위의 나무들, 웃는 아이들, 평화롭게 미소 짓는 김 사장님을 가리켰다.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내가 말했다. 어둠은 실제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해요.
하지만 적절한 순간에 켜진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모든 어둠의 숲을 재로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 위에는 항상 새로운 무언가가 자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괴물에 대한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그녀에게 조언하며 계속했다. 왜냐하면 괴물은 결국 항상 패배하고 잊힐 테니까요. 그 후에 자라나는 정원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희망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 여학생은 노트를 닫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우리 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떠나갔다. 단지 그녀의 졸업 논문을 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마도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녀가 떠난 후 나와 김 사장님은 다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 분홍색, 그리고 남색의 팔레트로 물들였. 멀리 산사에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평온과 성찰을 위한 부름. 15년이 지났다. 나는 살아남았고 나는 치유되었다. 그리고 한때 나의 지옥이었던 이 땅에 나는 마침내 나만의 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